비문학 1강 봅시다. 총 몇 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5개 문단이 이루어져 있죠. 선생님이 보통 5문단에서 7문단 정도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했어. 그럼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말할 내용, 화제나 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첫 번째 문단에서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 건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건지를 보자고. 귀 안쪽에 위치하는 달팽이관은 림프에 기차 있는 달팽이 모양의 청각기관이다 라고 했죠. 뭐뭐이다 라고 말했죠. 달팽이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은 달팽이관의 횡단면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림 봐야 돼요. 그림이 나오는 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달팽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횡단면 이렇게 잘라서 잘린 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달팽이관 안에는 관의 모양을 따라 기저막이라는 긴 막이 존재하며, 이 기저막이죠? 이 기저막이라는 막이 존재합니다. 보세요. 기저막 위로는 털세포가 배열되어 있다. 기저막 위로 털세포가 배열되어 있죠? 배열되어 있다. 기저막과 털세포는 소리의 높낮이를 지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이 뭘까요? 기저막과 털세포. 그죠? 기저막과 털세포죠. 얘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소리의 높낮이를 지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되겠죠. 밑줄은 어디가 되겠어? 여기가 되겠죠. 기저막과 털세포는 소리의 높낮이를 지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어요. 한번 더 되짚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건 털세포하고 기저막, 그리고 소리의 뭐? 높낮이 지각하는 거야. 요게 모든 포인트야. 그럼 우리가 이 글을 다 읽었을 때쯤이면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소리가 높은 소리, 이렇게 소리가 낮은 소리가 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겠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뭐하고 뭐다? 기저막과 털세포라는 거야. 이 첫 번째 문단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단. 귀 바깥에서 생겨난 소리의 파동이 달팽이관의 림프액으로 전달되면 이라고 나와있죠. 이거 딱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라는 걸.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이고 순서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정이고 순서면 번호를 매겨줘야 되겠죠. 첫 번째, 귀에서 생겨난, 귀 바깥에서 생겨난 소리의 파동이 달팽이관의 림프액으로 전달되면 여기까지가 1입니다. 이렇게 전달되면 그 다음 이 기저막, 림프액으로 전달되죠. 기저막은 달팽이관의 모양에 따라 바깥쪽부터 진동하게 된다. 이렇게 기저막이 있었죠? 달팽이관의 모양을 따라서 바깥쪽부터 진동하게 된다라고 본 거야. 여기 기저막의 진동이에요. 그 다음 가볼까? 이때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는 귀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과정이 아니죠. 진동하게 되는데 그 진동과 관련된 것들이란 말이야. 기저막은 바깥쪽일수록 더 단단한 특성을 지니는데 단단한 부위일수록 높은 주파수의 파동에 크게 떨리기 때문이다. 즉이란 말은 앞과 뒤가 같은 말이어서 기저막을 진동시키는 파동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는 바깥쪽에 위치한다. 이때 귀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가, 귀 바깥에서 파동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의 길이는 어떻게? 짧다. 길이는 짧고 기저막에 진동하는 정도는 기저막의 바깥에서부터 완만하게 커지다가 기저막이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를 지난 후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정보량이 많아요. 근데 정보의 포인트를 어디다가 두냐? 과정과 순서를 둔다면 여긴 첫 번째 소리 파동이 달팽이관의 림프액으로 전달되지. 그 다음에 기저막은 달팽이관의 모양을 따라 바깥쪽부터 뭐 하게 된다? 진동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2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다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이 진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진동은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야. 여기서 2를 밑줄을 그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내둘 것인가. 이대로 내둬도 돼요. 내둬도. 그렇죠?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내둘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일단 림프액으로 전달돼요. 바깥에 생겨난 소리 림프액으로 전달됩니다. 그 다음에 기저막은 달팽이관 모양을 따라 바깥부터 어떻게 된다? 진동하게 되는 거죠. 기저막이 진동입니다. 자, 기저막이 진동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문단씩 갈게. 기저막이 진동하면 이라고 했어요. 기저막이 진동했죠.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두 번째 과정이에요. 털세포가 반응하여 털이 휘어지면서 어디까지 할까? 털세포가 반응하며 털이 휘어지면서 이렇게 자를까요? 이렇게 3. 전기신호가 발생한다. 이렇게. 털이 휘어지면서 뭘 발생한다고요? 전기신호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과정이 지금 4단계 나와 있어요. 바깥의 소리가 림프액에 전달되면 림프액을 따라서 뭐가 진동합니까? 기저막이 진동합니다. 기저막이 진동하면 그 다음에 털세포가 반응하여 휘어지면서 뭘 발생해요? 전기신호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가까이 있는 털세포일수록 털이 휘는 횟수가 많고,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있는 털세포는 기저막에서 진동할 때마다 반응하므로 털이 휘는 횟수가 가장 많다라는 거지. 얘는 뭐와 관련된 거야? 털이 휘어지는 거 관련된 거지. 그러니까 얘는 굳이 과정 안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털세포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다르다라고 말해요. 왜? 높은 파동의 주파수는 귀 바깥쪽에 있다고 그랬지. 그럼 귀 바깥쪽에 있는 털세포들은 뭐예요? 높은 주파수에. 그 다음에 안쪽으로 갈수록 주파수가 낮다 그랬지. 그럼 귀 안쪽에 있는 털세포는 주파수가 낮은 주파수에 반응하겠죠. 결국 귀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있는 털세포가 초당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횟수는 귀저막을 진동시킨 파동의 주파수와 일치한다라고 했어. 어쨌든 여기는 털이 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 것이야. 이때 비슷한 주파수를 지닌 여러 파동이 동시에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면 이라고 말했지. 여기 전기 신호가 발생하죠? 그렇죠? 이때 비슷한 주파수를 지닌 여러 파동이 동시에 달팽이로 전달되면 반응하는 털세포가 있는 영역이 어떻게 됐다? 겹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 전기 신호까지 나왔어요. 그럼 전기 신호 다음에 전기 신호가 4번째였죠? 그 다음 갑시다. 전기 신호는 이라고 했어요. 여기까지가 4번째 문단이었어요. 4번째, 5번째가 나오겠죠? 전기 신호는 신경 전달 물질이 털세포에서 방출하도록 만들어 나오죠?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여기가 몇 번째가 되겠냐? 5번째가 되는 거야. 이렇게. 과정 중심으로 가는 거야. 자, 자민아. 귀 바깥에서 파동이요. 림프액에 전달하죠? 그럼 림프액은 뭘 진동시킵니까? 기저막을 진동시키죠? 그럼 기저막이 진동되면 뭐가 펴요? 털세포가 휘면서 거기서 뭐가 발생해? 전기신호가 나오죠. 그 전기신호가 신경 전달 물질, 전기신호는 신경 전달 물질이 털세포에서 방출되도록 만들어요. 그럼 털세포에서 뭐가 만들어져?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해당 털세포와 연접한 뭐를 흥분시킵니까? 신경섬유를 거꾸로 가냐? 신경섬유를 흥분시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흥분시킨다는 거죠. 개별 신경섬유가 초당 흥분하는 횟수는 귀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와 일정 수준까지만 대응되는데 라고 했어. 막 파동이 막 커져. 그러면 계속 흥분되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까지만 흥분된다는 거야. 이는 개별 신경섬유가 초당 흥분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어떻게 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 어쨌든 여기는 뭐가 되겠어? 신경섬유가 흥분되는 거야. 6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 신경섬유 흥분으로 라고 나와있죠. 생겨난 신경신호는 이러면서 그러면 신경섬유가 흥분되죠. 그럼 거기서 뭐가 만들어진다? 신경신호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7회로 되겠죠. 신경신호는 신경섬유를 따라 이거 말이 비슷한 것들이 많아. 신경전달물질, 신경신호, 신경섬유 이런 비슷한 것들이 많단 말이야. 신경섬유를 따라 이동하며 여기까지 나눠도 되고 안 나눠도 되는데 나누지 말까? 신경섬유를 따라 이동하며 중뇌를 거쳐 대뇌의 1차 청각피질에서 처리된다 라고 했으니까 나누자. 여기가 8이 되겠고요. 중뇌를 거쳐 대뇌 어디? 1차 청각피질에 전달되어 처리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9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최종 일단 여기까지 보면 종착지는 어디가 되겠니? 1차 청각피질에 전달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과정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과정에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지. 뭐가? 기저막과 털세포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기저막과 털세포가 하는 거죠. 1차 청각피질은, 여기 1차 청각피질에서 말합니다. 얼굴 쪽에서
뒤통수로 이어진 띠 형태로 생겼대요. 얼굴 쪽에서 뒤통수 띠 형태로 생겼대요. 이렇게. 얼굴 쪽에 있는 부위일수록 신경섬유를 통해 기점하게 어디와? 안쪽과 연결돼. 그럼 주파수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거죠. 그래. 연결되고. 뒤통수 쪽에 있는 부위일수록 기점하게 바깥쪽과 연결된다. 즉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이렇게만 내도 되는데 1차 청각폐질이라는 거 왔잖아. 그럼 내가 다시 두 개로 나눠지지. 그래서 여기는 어디라고? 얼굴 쪽하고 어디 쪽으로? 뒤통수 쪽 이렇게 나눠줄까 봐. 이렇게 구분해주면 좀 더 쉬울 것 같아. 대뇌 이르기까지 모든 개별 신경섬유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대뇌에서는 흥분한 신경섬유가 기점하게 어떤 위치에 있는 털세포와 연접하는 정보, 그리고라고 했죠. 그리고라고 했으니까 앞에가 1이야. 흥분한 신경섬유가 기점하게 어떤 위치에 있는 털세포와 연접해야 되는지와 정보, 그리고 신경섬유가 어떤 주기로 흥분하는지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 나오겠죠? 넘어가면 를 활용하여 주파수가 높은 파들수록 뭘로 지각한다? 높은 소리로 지각한다 라고 말했죠. 마지막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파수가 높은 파동일수록 높은 소리로 지각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됐죠. 자, 그럼 앞에 다시 넘어와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화두를 던졌죠. 어떤 화두를 던졌습니까? 기점학과 털세포가 소리에 뭐? 높낮이. 그 마지막에 결국 소리의 높낮이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바깥에서 파동이 나오죠. 어디로 들어갑니까? 보고에게 보고 어디로 가요? 림프에. 그럼 림프에 그 다음 뭐가 진동합니까? 기점학이 진동하죠. 그 진동하는 건 주파수 높낮이에 따라서 어디 위치가 진동하는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진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털세포가 휘어지죠. 털세포의 휘어짐과 관련돼도 이 문단에 다 있죠. 털세포가 휘어지면 그 다음에는요 전기신호를 만들어내죠. 좋아요. 전기신호가 네 번째였어요. 그럼 전기신호는 어디로 갑니까? 전기신호는 그 다음 단계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죠. 어디에서? 털세포가 신경 전달 물질을 발생하게 됩니다. 자, 신경 전달 물질은 어디로 갑니까? 신경섬유를 타고 중뇌를 거쳐 어디 갑니까? 대뇌 1차 청각피질로 갑니다. 됐어요? 이렇게 1차 청각피질로 가게 되죠. 여기가 최종 종착지죠. 그러면 1차 청각피질에서는 얼굴 쪽은 어느 쪽과? 귀의 안쪽과 뒤통수 쪽은 귀의 바깥쪽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대뇌에서는 뭐 정보, 위치 정보, 주파수의 농도 이걸 통해서 높은 파동을 무슨 소리로? 높은 소리로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기술 지문이라든지 이런 과학 지문이 나오잖아. 아무래도 정보량이 많아요. 정보량이 많을 때는 그 정보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묶어서 이렇게 흐름으로 이해하게 되면 나중에 찾기가 쉬워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 찾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찾는 것도 연습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가볼게요. 여기 있는 문제는 다 풀지는 않을 거예요. 몇 개만 풀고 넘어갈 거예요, 선생님이.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자.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무슨 문제라고 하냐면 사실적 사고에 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고 사실적 사고에 내용일치 문제가 됩니다. 얘는 본문에 어디 있는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는 거야. 물론 이건 누가 봐도 내가 생각이 나. 그럼 안 찾아봐도 돼. 하지만 자꾸 찾아보는 연습을 합시다.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는 파동은 기점학 바깥쪽부터 진동한다. 어디 뭐지? 진동이죠. 기점학 진동이죠. 그럼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과정이고 두 번째 문단이 되겠죠? 보세요. 기점학을 바깥쪽부터 진동시킨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두 번째 문단. 그래서 2라고 써주는 거야. 이거 왜 써주냐면 내가 머리를 생각한 게 아니라 두 번째 문단에서 직접 찾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 기점학의 단단한 부위일수록 더 높은 주파수의 파동에 최대로 진동한다. 여기도 진동이니까 몇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이죠. 자, 단단한 부위가 더 높은 주파수의 파동에 최대로 진동한다. 맞습니까? 네, 맞죠? 왜? 기점학에서 단단한 부위는 어느 쪽이죠? 바깥쪽. 근데 바깥쪽에서는 주파수의 파동이 최대로 진동한다. 나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찾는 과정인 거야. 다음 세 번째. 파동의 주파수가 낮을수록 기점학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는 길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얘도 몇 번째 문단 진동이니까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겠죠? 자,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가 짧은 게 나와 있던 것 같아, 선생님. 그지?
어디가 짧대요? 파동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그래. 파동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짧다라고 했으니까 낮을수록 길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맞죠? 중뇌와 대뇌를 연결하는 개별 신경소모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봐봐. 중뇌와 대뇌를 연결하는 개별 신결섬유들이겠지? 몇 번째 문단? 빨리 넘어가서 봐야죠. 대뇌와 중뇌를 거쳐라고 나오잖아. 1차 청각피질로 가는데 거기겠죠? 자, 거기 가봅시다. 신경섬유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정해져 있다. 맞습니까? 예, 그대로 나와있죠? 몇 번째 문단? 5번째 문단.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실적 사고는 눈으로 푸는 거야. 눈으로.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래 구조를 잘 해놨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어. 5번 1차 청각피질에서 얼굴 부위에 가까운 부위일수록이라고 했죠. 얼굴은 동그라미 쳐놨죠. 선생님이. 얼굴일수록 높은 소리로 지각되는 신경세로를 처리한다. 맞습니까? 얼굴 부분은 어디라고 나와있어요? 기저막이 안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위로 넘어가 봐도 되겠죠. 안점막은 주파수가 낮은 소리가 되겠죠. 높은 소리가 아니라 무슨 소리? 낮은 소리가 되겠죠. 다음 몇 번? 5번. 근데 이렇게 눈으로 찾아가서 풀면 정답지 안 봐도 되지 않냐? 그렇잖아. 본문이 정답지니까. 이렇게 모든 답은 다 어디에 있다고? 본문에 있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40번. 털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어요. 일단 털세포가 나와 있는 건 일단 두 번째 문단에서 뭐가 나오죠? 기저막이 진동하는 거고, 세 번째 문단은 이 기저막으로서 뭐가? 털세포가 어떻게 돼? 휘고, 그 다음 전기신호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전기신호는 또 뭐 하죠? 신경전달물질을 누가? 털세포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세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에 나올 것 같아요. 털세포. 전기신호를 발생시켜 털을 휘게 만든다. 전기신호는 누가 발생시킵니까? 털이 휘어지면 전기신호가 발생됩니까? 그렇죠? 얘가 어떻게 됐어요? 그럼 순서가 바뀌었죠? 이게 평가원에서 파는 가장 기본적인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파는 가장 기본적인 함정가 인과관계, 선후관계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야. 기저막이 진동하면 그다음 뭐가? 털세포가 휘지. 그다음 뭐가 만들어져? 전기신호가 발생이 되잖아. 틀렸죠. 순서가 되게 중요하니까. 연접한 신경섬유를 신경신호를 통해 흥분시킨다라고 나와있죠. 찾아봐야 되겠죠. 자, 신경신호를 통해 흥분시키죠. 신경신호가 흥분되는 거 맞지? 신경신호가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맞아 틀려? 맞아 틀려는 뭐야? 다시 몇 번째 문단이야? 신경섬유가 흥분되는 것. 흥분으로 나타나는 건 어디나? 자, 신경섬유 흥분으로 생겨난 신경신호는 이라고 나와있지? 그죠? 그러면 연접한 신경신호를 통해 흥분되는 거 아니라 흥분되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신경신호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뭐야? 선후관계가 바뀐 거잖아. 얘도 틀렸어요. 털이 빠르게 휘어질수록 기저막을 많이 진동시킨다? 얘도 틀렸죠. 뭐가 문제예요? 기저막이 진동하면 털이 휘는 거죠. 얘도 틀렸어요. 신경신호를 발생시키는 신경전달물질을 방출한다. 자, 찾아봐야 되겠죠? 신경전달물 방출. 몇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어디서 방출됩니까? 털세포. 그렇죠. 그러면 신경전달물질이 뭘 만들어요? 나중에 신경신호를 만들죠? 네. 다음 몇 번? 4번. 여기 4번이 맞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을 우리가 예쁘게 정리를 다 해놨다 하더라도 여기서 찾아가는 과정이 되게 복잡할 수는 있어. 나비 4번 아니야? 시가 4번 아닌 것 같아? 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파동이 전달될 때마다 변한다? 라고 했는데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는 털세포마다 어떻게 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 라고 나오죠. 다음 몇 번이 되겠어?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 요거 41번 좀 넘어갔고 42번도 넘어가고요. 마지막 거 한번 풀어볼게요. 적당히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 43번 어휘 문제가 나오는데 이 어휘 문제는 변별력이 좀 없어요.
변별력이 없는 이유가 쉽게 나오면 다 맞춰요. 근데 어렵게 나오면 죄다 틀려요. 그러니까 변별력은 많이 없어. 그래도 문맥상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거 해보세요. 이거 풀어봐봐. 몇 번? 5번. 이렇게. 이건 따로 많이 문제 풀어보고, 다른 말로 바꿔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변별력이 없어요. 이런 거 공부할 바엔 차라리 글을 더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 문제는 더 하고 갑시다. 한 문제 더 하고 갈게요. 요거 41번. 기억의 이유를 추론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해서요. 기억의 이유라고 했죠. 왜 그런지야. 왜? 이유니까 왜겠지. 왜 그런지야. 기억에서 찾아와야 된다고 했지. 이 문제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할까 해봤는데 한번 가보자. 기억. 여기서 결국이라고 말했어요. 결국. 기점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있는 털세포가 초당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횟수는 털세포가 이거 횟수죠. 일단 발생시키는 횟수는 기점막을 진동시킨 파동이 뭐와 일치한다? 주파수와 일치한다는 거야. 즉, 이 횟수하고 주파수가 같다는 얘기야. 왜 횟수하고 주파수가 같을까? 이걸 물어보는 거야. 왜 횟수랑 주파수가 같아요? 그 소리가 들어오면은 기저막이 떨릴 거 아니에요. 떨릴 때 털세포가 한 번 떨릴 때 한 번 휘니까. 그럼 이제 요걸 결국이라는 문맥상에서 보면 결국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럼 결국이라는 말은 화살표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럼 이거에 대한 내용은 어디 나와 있겠니? 요 앞에 나와 있다는 거야. 그죠? 봐. 기저막이 진동하면 털세포가 반응하여 기저막이 진동하면 뭐 한대? 기저막이 진동하면 털세포가 반응하여 털이 휘어진대. 그러면 전기신호가 발생하지. 그러면 기저막이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가까이 있는 털세포일수록 털이 휘는 횟수가 어때? 많지. 그러면 기저막이 진동하면 뭐가 되면 털이 휘지. 털이 휘면 거기서 뭐가 만들어져? 전기신호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기저막에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있는 털세포는 기저막이 진동할 때마다 반응하지. 그래서 털이 휘는 횟수가 가장 어땠다는 거야?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니? 밖에서 들어오는 파동의 소리가 주파수가 기저막을 진동하는 주파수랑 같지. 그럼 기저막이 진동하면 털이 휘는 횟수도 같지. 그러니까 털이 휘는 횟수는 또 거기서 만드는 뭐도 같아? 전기신호가 같다는 거야. 전기신호. 이거 횟수는 파동의 주파수랑 같다는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것과 가지고 생각해서 이제 선택지로 한번 가봅시다. 자, 몇 번이야? 1번. 답이 너무 쉽게 나오지? 너무 쉽게 나오는데 이걸 생각을 한번 하고 넘어가느냐 안 하고 넘어가느냐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와 초당 떨림 횟수는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가 초당 떨린 횟수는 기저막을 진동시킨 파동의 주파수 뭐야? 바깥에서 들어온 파동의 주파수지? 같아요. 그래서 파동의 주파수하고 뭐랑 같다는 거야? 털이 휘는 횟수랑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다음 몇 번? 1번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한 집 끝냈어요. 다음 거 한번 가볼까요? 다음 집 갑시다. 이거는 지금 하지 말자고. 시간만 걸리니까 이렇게 하자. 자, 예술 지문이죠? 문단모를 한번 써보세요. 몇 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봅시다. 자, 또 몇 개의 문단? 5개? 6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죠? 보통 이제 5문단에서 7문단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글의 길이야. 똑같아. 자, 첫 번째 문단은 뭐가 나온다? 화제나 논제. 말할 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야. 18세기 중반 시대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시대, 선생님 과제하면서 느꼈지만 인물, 시대, 개념 이런 체크 잘해야 돼.
특히 예술 지문이라든지 인문 지문에서는 뭐 시대별로 또는 작가나 철학자별로 나눠지니까 등장한 신고전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고전 양식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복고주의 미술 사조이다라고 했죠. 뭐가? 신고전주의 개념인 거야. 그죠? 르네상스 시기에 부활했던 고전주의가 다시금 등장한 것에는 계몽주의가 큰 영향을 미쳤다. 계몽주의자들은 기존의 로코코 미술에 대한 귀족들의 향락을 주제로 하고 장식적인 기교에 치중했다는 점에서 경박하고 부도덕하다고 비판했다. 누구? 계몽주의자들은. 그들은 근대적 시민사회의 세계상에 걸맞는 미술에 관심을 가졌는데 정제된 형식미와 엄숙함을 강조하는 고전주의 미술은 그들의 관심에 부합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에 중심 문장이 뭘까요? 한 번 더 읽어봐요. 여기서 앞으로 나올 내용이 뭘까요? 몰라도 돼요. 여기는 앞으로 내용이 잘 안 보여요.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 여기서 말하는 걸 다 포함하고 있는 밑줄 하나 찾아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신고전주의는 개념이지. 쟤는 중심 문장이 될 수 없어요. 신고전주의는 중심 문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고전주의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밑줄이 되겠지. 첫 번째 어디? 18세기 정도. 아니야. 거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신고전주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고전주의는 이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신고전주의 이거라고 전제를 깔아둔 거야. 야, 신고전주의 이거야. 그렇다면 이거야 라고 말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신고전주의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될 거야. 안 들어가 있구나. 자, 여기는 어디? 두 번째. 여기서 르네상스 시기에 부활했던 고전주의가 다시금 등장한 것에는 뭐가 큰 영향을 미쳤어? 계몽주의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하잖아.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여기까지가 계몽주의자들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계몽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계몽주의자들의 주장은 이래, 이런 뜻이야. 이걸 다시 정리해. 첫 번째 문단 되게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 줄게. 일단 신고전주의가 18세기 중반에 등장했어. 이게 왜 등장했냐면 얘는 다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신고전주의가 등장한 거야. 계몽주의는 뭐냐면 이거야.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계몽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18세기 중반에 신고전주의가 등장하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걸 다 묶어주는 건 결국은 얘밖에 볼 수 없다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 가봅시다. 고전주의는 아름다움은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질이라고 보는 미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아름다움이란 수학적으로 적절한 비례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조화와 질서 등의 객관적 형식적 특질이다. 플라톤은 아름다운 것치고 비례를 갖추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관점은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사물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내포한다. 또한이라고 말했어요. 또한은 더하기라고 했죠. 그럼 앞에가 뭐가 되겠니? 이 관점의 특징,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사물이 존재한다는 생각.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고전주의 미술은 엄격한 비례, 즉 기하학적 조용성을 갖춘 사물은 그 자체로 감상자에게 감각적 즐거움을 준다고 했다라고 했고, 이거 관점의 특징인 거야. 자, 그럼 여기는 여기는 어디가 되겠어? 밑줄 어디 할까? 첫 번째. 고전주의. 신고전주의야. 고전주의잖아. 사물이 본래의 아름다움은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질이라고 보는 미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특질은 뭔데? 비례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조화와 질서 등의 객관적 형식적인 특질이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뒷받침하는 게 플라톤이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고전주의 아름다움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자, 다시 가봐요. 첫 번째는 신고전주의가 왜 등장했는지 알지? 신고전주의는 뭐야? 고전주의 양식으로 회고하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고전주의는 뭔데? 고전주의는 이거야.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고전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럼 다음 넘어가서 세 번째 문단 가볼게요. 신고전주의 미술의 이론적 토대를 수립한 빈켈만은 고대 그리스의 미술을 참된 예술의 전범이라면 모범이란 뜻이야.
모범으로 삼아 당대 미술이 고대 그리스 미술의 고귀한 단순성과 고요한 위대함을 모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라고 했지. 뭘 찾아야 된다? 고귀한 단순성과 고요한 위대함이라고 했지. 그럼 뒤에 나오는 이거잖아. 그럼 얘를 묶어주는 게 밑줄이니까 여기 되겠죠. 빈켈만은 참된 예술의 전범, 모범으로 삼아 당대 미술이 고대 그리스의 미술의 고귀한 단순성과 고유한 위대함을 모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고전주의는 고귀한 단순성과 고유한 위대함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거야. 고귀한 단순성이란 이렇게 고귀한 단순성이란 완벽한 비례에 따라 표현된 형태를, 고요한 위대함이란, 고귀한 단순성은 완벽한 비례, 고요한 위대함이란 격정 속에서도 내면의 평정을 잃지 않는 감정의 절제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고전주의 아름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그는 육체적 아름다움과 정신적 숭고함, 즉 형식과 내용이 완벽한 일치를 이루는 고대 그리스 미술의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절대미가 구현되었다고 보았다라고 된 거죠. 여기는 얘가 중심 문장이죠. 다시 가볼게요. 다시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신고전주의. 누구의 영향으로?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계몽주의 내용이 쫙 나옵니다. 두 번째 문단은 뭐가 나와? 고전주의. 고전주의의 특징은 뭐라고요? 특징은? 이거 두 번째 문단에서 밑줄이잖아, 밑줄. 기하학적인. 특질이 있죠? 고전 특질이 뭔데? 수학적 비례. 거기서는 조화와 질서. 이렇게 본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고전주의 미술의 신고전주의 이론적 토대를 수립한 사람이 빈켈만이지. 빈켈만은 고전주의는 두 가지 있다. 첫 번째가 고귀한 단순성, 두 번째가 고요한 위대함. 이렇게 나와 있죠. 고귀한 단순성이 형식이라면 고요한 위대함이 뭐가 되겠어? 내용이겠죠. 완벽하다라고 본 거야. 자, 다섯 번째 문단.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빌켈만의 미학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고전주의 미술의 규범을 준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전주의 미술은 붓자국 없이 매끈하게 처리된 표면, 컴마가 있죠? 엔드예요. 붓자국 없이 매끈하게 처리된 표면, 뚜렷한 윤곽선, 균형 잡힌 안정된 구도 등의 특징을 보이며 색채보다도 형태를 강조했다. 그죠? 또한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도덕적인 시민 양성에 필요한 사회적 교훈을 담고자 했다. 또한이니까 그냥 연결시켜버려. 여기는 형식이고 여기는 내용일 거야. 그래도 연결시켜 해도 돼. 도덕적인 시민 양성에 필요한 사회적 교훈을 미술에 담고자 했다. 이들은 고대 그리스의 신화와 역사 속 애국적 희생을 보여준 영웅의 이야기를 주된 주제로 삼았다. 죽음을 불사하는 영웅의 표정은 작품에서 한결같이 침착하게 표현되는데 이는 감정 표현을 절제함으로써 정신적 숭고함, 즉 도덕성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냐면 빌켈만의 미학에 영향을 받은 고전 미술주의의 규범이 나오는 거야. 세미나, 자, 규범이 나오겠죠? 첫 번째는 뭐라고? 매끈하게 처리된 표현, 뚜렷한 윤곽선, 균형 잡힌 구도. 이런 색채보다는 형태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뭘 받아들여서? 시민 양성 필요한 사회적 교훈을 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영웅의 모습을 갖다 놨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신고전주의의 미술 규범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섯 번째 문단 가볼까요? 자,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가 신고전주의인데 여기는 뭐가 나오죠? 19세기 전반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19세기 전반 등장한 낭만주의는 이상적인 형식미와 엄격한 도덕성을 추구했던 신고전주의 미술을 거부하고 개인의 상상력과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한 미술 사조이다라고 말했죠. 뭐의 개념? 낭만주의의 개념입니다. 낭만주의는 헤르더가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고대 그리스에 편향된 빌켈만의 예술을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헤르더는 각 개체란 고유한 의미를 지니는 독자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고
빈켈만이 고대 그리스 미술을 절대적이고 보편적 이상으로 여긴 것에 문제 삼았다. 또한 이라고 나있죠. 또한 더하기예요. 그죠? 그럼 여기가 이를 어디다 갈 건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상대주의 관점에서 고대 그리스에 편향된 빈켈만의 예술을 비판하면서 시작하는 여기가 1인지 아니면 이거의 하위 항목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지 이거야. 또한 가볼게. 그는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주목하여 고대 그리스 미술에 시대를 초월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모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빈켈만의 예술관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라고 했지. 그럼 여기 두 번째도 비판한 거지. 그럼 첫 번째도 빈켈만을 비판해야 되겠지. 그럼 1이 어디가 되겠냐? 여기가 1이 되겠고 여기가 뭐가 되겠어? 2가 되는 거야. 첫 번째는 뭘 비판했어? 상대주의 관점에서 고대 그리스에 편향된 빈켈만의 예술관을 어떻게 했다? 비판한 거야. 두 번째 또 그는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주목하며 고대 그리스 미술에 시대를 초월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모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빈켈만의 예술관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헤르더가 비판한 누구의? 빈켈만의 두 가지 예술관이 되겠죠? 이렇게. 개체성을 강조한 헤르도의 사상은 집단과 구분되는 개별자로서의 개인의 각성을 촉발했으며 자기 표현 수단으로서의 미술이 등장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했죠. 여기 밑줄 어디? 마지막. 좋았어. 이렇게. 계기가 됐다라고 해서 얘는 의의가 되겠죠? 의 이렇게. 여기는 이제 낭만주의. 낭만주의가 무엇인지 설명했고 낭만주의는 이제 헤르더가 빈켈만의 것을 두 가지 상을 비판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예술의 의의는 요게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 낭만주의까지 넘어갔네요.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 자꾸 그래. 구조를 보는 거야. 첫 번째 문단에서는 신고전주의 등장이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계몽주의. 그래서 계몽주의 내용이 나왔어요. 그 신고전주의는 고전주의로 돌아가자 이거지. 자, 고전주의는 특질이 있죠. 어떤 특질? 아름다운 특질이 내재되어 있잖아. 그 아름다운 특질은 뭔데? 수학적 비례와 조화와 질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의 사상적 기초를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빈켈만이라고 나와 있고, 그 빈켈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죠. 고전주의 고귀한 단순성과 이건 형식과 관련된 거? 고유한 위대. 이건 내용과 관련된 거겠지? 그걸 뭘로 삼아야 된다? 그렇지. 이상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그 다음 네 번째 문단에서는 뭘 만들어졌죠? 미술의 규범이 만들어진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신고전주의 미술 규범이 한 위에는 형식적인 측면과 밑에 내용적인 측면으로 나눠졌죠. 그러다가 등장한 것이 뭐야? 낭만주의죠. 낭만주의의 헤르더는 뭘 비판했죠? 빈켈만의 것을 두 가지를 비판했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됐죠? 자, 다음. 폭넓은 주제와 표현 방식을 보여준 낭만주의는 아름다운 사물에 대해 느끼는 감각적 즐거움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미학적 관점을 토대로 한다라고 했어요. 즉 낭만주의의 미학적 관점 뭐라?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있다? 감각적 즐거움에 기인한다라는 거죠. 사물의 아름다움은 그 사물을 관조하는 어디에 있다?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한 흉의 주장은 이러한 관점을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물이 그 자체로는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는다는 미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낭만주의 미술에서는 불안, 공포와 같은 감정이나 악마, 유령처럼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존재 등 신고전주의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영역으로 주제가 확장되었다라고 했고, 또한이라고 말했지. 또한이라면 앞에가 1이고 뒤가 2야. 그러면 1이 어디부터 볼게요. 또한 강렬한 색채, 거친 붓자국, 역동적인 구도 등의 특징을 보이며 감정 표현을 위해 형태보다는 뭘 강조했다? 색채를 강조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라고 했으면 여기는 형식적인 측면이죠? 그럼 내용적인 측면은 어디가 되겠어? 모든 여기서부터 되겠지?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낭만주의는 개별성과 다양성을 꽃피운 미술사조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죠. 낭만주의 예술의 의미, 가치가 되겠죠. 여기 밑줄 해주고요. 요 두 개를 묶어주는 것도 여기 선생님은 요 맨 위에다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밑줄 그은 부분만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이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니네한테 더 막 자세하게 심도 있게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근데 그게 그렇게 돼버리면 무슨 독해가 돼버리냐? 내용 독해가 돼버려. 그래서 자꾸 선생님이 구조만 다시 보여주고 다시 읽어주는 거야.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읽어주는 거지 그 말의 의미를 웬만하면 내가 설명을 안 해주려고 해. 니네도 거기에 익숙해지면 안 돼. 그래 구조만 봐. 그럼 이 글에 제목을 붙여줄 수 있겠네? 이 글의 핵심은 뭘 것 같냐? 신고전주의야. 또 뒤에는 낭만주의야. 그러니까 신고전주의는 뭐의 반기를 들어서 나타났지? 첫 번째 문단. 어떤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졌지? 계몽주의. 그렇죠? 그러면 신고전주의는 누구의 사상을 바탕으로? 빈켈만. 그죠? 그 다음에는 낭만주의는 헤르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미술사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거에 대한 사상적 기반은 어떤지, 그리고 그 미술사조들의 특징들은 무엇인지, 요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뭐 할 수 있어? 충분히 찾아서 풀 수 있는 거야. 위치 기반이 잘 되어 있으니까 지금. 자, 내비게이션을 잘 켰어요. 그럼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44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죠? 지금 우리가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말했잖아. 지금 이거 뭐에 대한 얘기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뭐가 나와 있고?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상적 기반들, 그죠? 그리고 그림의 특징들, 또 아름다움을 어디에 보는지 이런 거 설명했지. 자, 한번 쭉 봐라. 몇 번일까요? 자, 그래, 답이 보이죠, 그래도? 답 몇 번입니까? 몇 번? 4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립된 성격의 두 미술사조는 뭐와 뭡니까?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등장하게 된 배경은? 신고전주의는 계몽주의의 사상 배경하고, 또 앞에 첫 번째 문단 다시 한번 봐봐. 첫 번째 문단에서 뭘 배경을 했냐면, 신고전주의는 르네상스 시대에 부활했던 등산간다라고 나와있죠. 로코코 미술에 대한 귀족들의 향락 요거지. 요걸 거부하면서 나타난 거야. 어쨌든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면 낭만주의는 어떻게 등장하게 됐습니까? 신고전주의 이제 비판하면서 두 가지를 비판하면서 나오게 됐죠. 이렇게 특정 학자의 견해. 신고전주의 누구? 빈켈만. 뒤에 낭만주의는 헤르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야. 다음 45번 가보자. 요게 이게 사실적 사고 네오일치 문제인 거야. 과학이나 기술 지문에서도 자주 나오지. 아까 했잖아. 이게 문단 준으로 봐야 돼.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이게 옳지 그른가 이게 아니라 얘가 본문 어디에 있지? 이거부터 보는 거야. 세빈아 어디부터 보는? 가보자. 로코코 미술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신고전주의는 당대 사회를 향한 교훈적 메시지를 미술에 반영하고자 했다라고 했어요. 일단 키워드는 신고전주의겠죠. 그리고 로코코 미술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으니까 신고전주의의 등장은 몇 번째 문단이죠? 첫 번째 문단이죠. 보세요. 로코코 미술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거 맞습니까? 그럼 당대 사회를 향한 교훈적 메시지를 미술에 반영하고 있다. 이거 맞습니까? 아니, 첫 번째 문단에 나오니? 첫 번째 문단에 뭐는 안 나오냐? 요 내용은 안 나오지. 그 대신 여기 안 나오면 신고전주의의 특징을 한번 가봐야 되겠지. 번호로 매겨줬던 것 같은데. 교훈적 메시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세 번째 문단의 네 번째 특징인가? 형식적 특징 위에 있고 교훈적 메시지가 네 번째였던 것 같아. 번호 매겨놓은 거 보면. 거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어요. 다음. 신고전주의 미술에서는 붓질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매끈한 표면, 명확한 윤곽선으로
사물의 형태가 강조되었다라고 했죠. 이거 규범을 만들고자 싶었지. 그러면 이제 매끈한 뭐 붓질과 투명한 윤곽선, 그리고 형태보다는 색채야, 생체보다는 형태야. 색채보다는 형태가 강조되었다. 맞네? 오케이, 좋아.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그리스 역사 속 죽음을 앞둔 영웅의 불안과 공포를 강렬한 색채를 통해 드러나고자 했다? 이거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역사 속 죽음을 앞둔 영웅 이야기 나오지? 그럼 뭘 통해서? 읽어봐. 감정의 침착함, 감정의 절제를 통해서 나타냈다고 나와있지? 몇 번째 문단에? 네 번째 문단에. 이거 틀렸네요. 그럼 여기 불안과 공포를 나타내는 건 강렬한 색채는 누구 거죠? 낭만주의 거죠. 이렇게. 여기 잘 못 찾았어? 여기 한번 가볼까? 여기잖아. 그죠? 신고전주의 화가들의 특징. 첫 번째, 붓자국은 매끈하게 처리된 거. 여기 맞죠? 그 다음에 뚜렷한 윤곽선 맞죠? 안정된 구조 맞아요. 여기가 특징이에요. 색채보다 형태를 강조했습니다. 또한이라고 나오면서 사회적 교훈을 미소에 담고자 했다. 이게 1번 선택지에 있었던 거고, 고대 그리스의 신화 역사 속 애국적 희생을 보여준 영웅의 이야기를 주제로 삼았지. 근데 죽음을 불사하는 영웅의 표정은 작품에서도 한결같이 침착하게 표현됐죠. 불안과 공포가 아니지. 그래서 틀린 거야. 그래서 감정 표현을 절제했다라고 본 거죠. 이게 답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생각해.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질문보다 이 내용이 본문 어디에 있지? 이게 더 중요해. 그래서 본문 어디에 있지? 이걸 더 생각해야 돼. 다음 됐고 45번까지 풀었죠?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볼까 그래도? 낭만주의 미술이 보여주는 역동주의 구도는 신곤전주의 미술이 추구한 이상적 형식미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죠. 그럼 얘도 이제 낭만주의 미술이니까 몇 번째 문단? 5번째 문단과 6번째 문단인데, 그러니까 역동적인 구도라는 말이 나옵니까? 이상적 형식미를 거부한 건 맞죠? 역동적인 구도라는 말 어디 나옵니까? 6번째 문단에 나오죠? 이거 빨리 키워드하고 찾으면 돼요. 이렇게. 신고전주의 미술에서 다루지 않았던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주제에 관심을 가졌다. 얘도 나오죠? 이렇게. 얘는 어디 나와요? 여기 나오죠? 이게 번호도 우리가 매겨놨잖아. 그죠? 여기 1, 첫 번째 특징에서 낭만주의 미술에서는 불안, 공포와 같은 감정이나 악마 유령처럼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존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역동적인 구조도 또 나오죠. 이렇게 해서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본문을 이렇게 구조화 시켜놓고 필요한 내용을 빨리 찾는 연습을 해야 돼.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이 책이잖아요. 지금 하는 건 책이 아니라 실제 시험지로 하면 시험지 펼치면 대부분 그 페이지 안에 다 있어요. 넘겨보지 않아도 돼.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눈동자가 처음에는 펜을 가지고 선택지를 보잖아. 본문을 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뭐가 흔들리냐면 눈이 흔들려. 그래서 정확한 데를 잘 못 찾아가. 그래서 선생님 웬만하면 왼쪽 손도 잘 써주는 게 좋아. 이렇게 맞춰보고 왔다 갔다 해도 거길 집어넣으면 눈이 안 흔들리거든. 이렇게. 결국 좋아. 다음 가볼까요? 4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기억과 니인에 대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머릿속으로 보여야 돼요. 기억 먼저 봐야 되겠죠? 기억 뭡니까? 다시. 아름다운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특징이다. 아니죠? 본래의 특징. 누구의 주장입니까? 고전주의죠. 자, 거기 부분 한 번 더 읽어봐. 아니, 그냥 넘어오면 안 돼. 대충 읽으면 안 돼. 거기 부분 좀 읽어봐야죠. 밑줄 친 기억에 내용을 봐야 되겠죠. 아름다움은 사물 본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질이라는 거 보는 미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지. 근데 뒤에 이 관점에 따르면이라고 나왔잖아. 바로 해. 그럼 그 관점에 따르면 봐야 되겠죠. 아름다움이란 수학적으로 적절한 비례와 그 조화와 질서 등에 만들어진 거. 그죠? 아름다움을 갖춘 것 치고 비례를 갖추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죠. 또 이러한 관점은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사물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었고, 끝까지 읽어야 돼. 또 고전주의 미술은 미술의 엄격한 비례, 즉 기하학적 조용성을 갖춘 사물은 그 자체로 감상자에게 뭐 준다? 아름다움을 준다. 사물 자체로 아름다움을 준다. 이렇게 된 거지. 이걸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냥 대충 보면 안 돼. 그래서
1번. 감상자가 느낀 주관적 즐거움과 상관없이 사물의 아름다움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 맞습니까? 네. 니은 뱉고요. 기억.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물이 존재한다. 맞습니까? 네. 얘도 맞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기억과 니은 모두 조화와 질서를 갖지 못한 사물이라도 감각적으로 즐거울 수 있다고 보겠건 틀렸죠.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비례를 가지고 치고 아름답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말했으니까 기억은 틀렸어요. 기억과 니은 모두 아름다운 사물이라면 어느 것이든 반드시 수학적으로 적절한 비례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겠군. 맞습니까? 얘도 맞죠. 이렇게 돼요. 됐죠? 그 다음 니은 봐야 되겠네요. 자, 니은은 뭡니까? 니은은 아름다움은 사물에 대해 느끼는 감각적 즐거움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미학적 관점을 토대로 한다라고 했지. 그 뒤에까지 읽어봐야 돼. 상대주의적 관점이고 쭉 읽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니은 가보자. 니은 얘도 주관적 즐거움과 상관없이 아름다움이 이미 존재한다고 보는 애들이니 니은은 아니지. 그러면 니은과 달리라는 말을 쓸 수 있지. 답이 1번인가 본데요? 답이 그냥 나오네. 이렇게 1번. 2번 가볼까? 니은은 기억과 달리 감상자가 동일한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해 내린 판단은 변화할 수 없다. 변화할 수 있죠. 뭐야? 감각적 즐거움에 따르는 거니까. 네, 틀렸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물이 존재한다? 상대주의적 관점이라고 했죠? 감각적인 즐거움, 얘도 틀렸죠. 이렇게. 아름다운 사물이라면 어느 것이든 반드시 수학, 얘도 틀렸죠. 다음 몇 번? 1번이 되죠. 이렇게 하나씩 봐. 얘도 생각이 안 나면 넘겨봐야 되잖아. 넘겨볼 때 위치를 잘 찝어야 돼요. 이렇게. 좋습니다. 47번. 48번 먼저 보자. 문맥상 A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A를 있잖아. A를 첫 번째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다른 말로 교체. 교체라는 이 말은 뭐냐면 A하고 B가 같은 말이려면 A와 유사한 A-도 결국은 B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뭘로 바꿔봐야 돼? A-로 바꿔보는 거야. 바꿔보자. A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미군의 관심 그들은 근대적 시민사회의 세계상에 걸맞는 미술에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럼 관심을 가졌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 다른 말로 바꾸면 관심을 두었다? 관심을 가졌다? 관심을 보였다? 좋아, 해보자. 답이 나오더라 안 그래? 해보자. 니네 말 들어줘. 선생님 친절해. 자, 보였다. 어디니? 호감을 보였다? 일단 얘네? 이렇게 되는, 이렇게. 보였다가 들어가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호감을 보였다. 자리를 보였다. 퍼뜨렸죠. 이렇게. 근데 가끔 가다가 다른 말을 교체했잖아. 그런데 답이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뭐 한다? 그럴 때는 얘가 구체적인 건지 추상적인 것인지 봐야 되겠죠. 여기서 관심을 가졌다지. 관심은 눈에 보여 안 보여? 관심 잡았다. 안 보이지? 추상적인 것이어야 돼. 그렇죠? 그럼 여기서 보면 호감. 이것도 추상적이야?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죠. 그래서 다음 몇 번? 5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어휘 문제 풀 때 첫 번째가 이게 교체 대입이라고 해. 다른 말로 교체해서 대입해 보는 거야. 그래서 교체 대입법. 두 번째는 구체적인지 추상적인지 이렇게 먼저 따지고 봐. 근데 지금처럼 다른 말로 바꾸는 게 잘 안 될 때는 구체적인지 추상적인지를 먼저 따져봐도 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됐습니까? 자, 47번 문제 거꾸로 가보자. 마지막 문제 47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더 했다가는 세빈이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윗글을 읽은 학생은 우리를 말하잖아. 그지?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했죠. 그렇죠? 글쓴이. 이 말은 글쓴이가 말하고 똑같아요. 얘는 글쓴이죠. 자, 얘는 한번 볼까요? 얘도 보고 얘도 볼까요? 에피카르모스는 걔는
개를 가장 아름답게 여기고 소는 소를 가장 아름답게 여긴다고 말하며 모든 피조물에게 아름다운 척도는 그것이 속하는 종이라고 주장했다라고 했죠. 그럼 모든 피조물에게 아름다움의 척도는 그것이 속하는 종이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죠. 요거 가보자. 피조물의 종에 따라 아름다움의 척도가 다르다고 본 에피카르소의 관점은 여기까지 맞죠? 상대주의 관점에서 아름다움을 판단하고자 했던 헤르데의 관점과 유사하군. 자, 헤르데의 관점 봐야 되겠죠? 헤르데의 관점. 상대주의적 관점이죠. 모르는 아름다움. 다르다, 똑같다? 다르다. 어때요? 유사하죠? 네, 맞습니다. 1번 맞고요. 자, 2번 가볼게요. 2번. 소크라테스는 사물이 그 목적, 시간, 환경 등에 적합할 때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이는 어떤 사물을 아름답다고 평가한 기준이 다른 사물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믿었던 당시 그리스인의 미학적 관점과 상반된다라고 말했죠. 그럼 여기 소크라테스 그러면 절대주의적 관점이야? 상대주의적 관점이야? 상대주의 관점이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제 당대 그리스인들은 어떤 관점이야? 절대주의 관점이겠죠? 2번.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보편적 기준이 있다고 믿은 그리스인의 미학적 관점은 맞지? 그리스인이니까.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주목한 헤르데의 관점과 다르군. 헤르데의 관점 어때요? 상대주의죠. 다르죠. 맞네요? 네, 또 맞습니다. 이렇게 맞고요. 3번. 나 또 나오네, 나. 시간이나 환경에 대한 적합성에 따라 아름다움이 결정된다고 본 소크라테스의 관점은 여기 맞네요. 그리스 미술이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본 빈켈만의 관점과 다르군. 맞죠? 맞네요. 빈켈만은 전범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다르다고 했으니까 관점이 다르다가 맞죠. 자, 여기까지 해서 나와 관련된 거 봤고, 다음 다와 관련된 거 한번 가봅시다. 스토아파는 감각적 미와 정신적 미를 구분하고, 감각적 미는 비례가 잘 맞는 육체의 아름다움, 정신적 미는 도덕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미학적 가치가 도덕적 가치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정신적 미를 더 높이 평가했다. 얘는 정신적 미를 더 높이 평가했대요. 그리고 얘는 정신적 미와 감각적 미와 정신적 미를 구분했고요. 이렇게 됐네. 감각적 미를 비례가 잘 맞는 육체의 아름다움이라고 본 스토아파의 관점은 얘는 맞죠? 그리스 미술의 고귀한 단순성에 대한 빈켈만의 관점과 유사하고 맞습니까? 자, 빈켈만도 뭐라고 나와 있으니까? 비례라고 나와 있으니까 맞죠? 오케이, 좋습니다. 맞네요. 유사합니다. 감각적 미에 대한 정신적 미의 우위를 주장한 스토아파의 관점은 이런 거 있죠. 얘는 정신적 미가 더 우위다라고 말했네요. 그리스 미술이 육체적 아름다움보다 정신적 숭고함을 강조했다고 본 빈켈만의 관점과 유사하고 했어요. 그럼 본문에 가야 되겠죠. 빈켈만은 어때요? 육체적 아름다움보다 정신적 숭고함을 더 강조했습니까? 어떤 것들이 더 우위가 있다라고 말했나요, 본문에? 완벽한 비례. 응. 감정의 절제. 응. 둘 중에 뭐 감정의 절제가 더 뛰어나다고 말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죠? 그래서 얘는 유사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이다? 4번이 되겠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가면 됩니다. 일단 지금 오늘 두 질문을 해봤어요. 두 질문을 해봤는데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아.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요거 첨삭하고 피드백하고 또 과제하고 하면 2, 3주만 되면 일단 그런 구조에서 잘 읽을 수 있을 거야. 이 정도 수준이면 2학년에 나오는 비문학 수준에서의 그냥 보통 수준이에요. 이보다 더 쉬운 지문도 있고 이보다 어려운 지문도 있고. 근데 여기 있는 지문 자꾸 연습해 이렇게. 그러니까 체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이제 또 첨삭할 거잖아. 첨삭에 맞춰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